안녕하십니까. 와세다 대학의 박상전입니다. 제가 1999년에 일본에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가 99년부터 한 2011년, 12년까지는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일본이 평온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회는 평온해졌을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주거가 안정돼 있고 또 고용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평온은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고용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고용 환경이 왜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일본의 1인당 GDP가 나와 있습니다. 1990년에는 프랑스보다 약간 낮았죠. 그런데 2022년에도 프랑스보다 약간 낮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성장을 계속하긴 했지만은 프랑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있으면서 저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일이나 미국은 더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한국 케이스는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90년에는 한국이 굉장히 일본보다 낮았지만 2022년에는 한국이 오히려 한 8%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에 선진국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일본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은 2%예요. 특히 아베노믹스 하면서 2%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2% 인플레이션 달성이 안 되죠. 최근에 2022년하고 2023년에 다시 2%가 넘었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24년에는 어떻게 될지, 25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2024년, 5년, 6년을 2% 인플레이션이 안착하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엔이 너무 싸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죠.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면은 일본의 구매력이 지금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도 일본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는 소비를 하기가 힘들죠. 99년에서 한 2001년, 2년 사이에 일본 경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CNN 뉴스를 그때 봤어요. CNN 뉴스에서 리포터가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앵커가, 그런데 나는 왜 뉴욕에 가면은 늘 고급 호텔에서 일본말을 듣느냐, 왜 이렇게 많은 일본 관광객이 뉴욕을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리포터가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게 좀 신기했고요. 반면에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안 나가고 대신에 일본이 싸졌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고 있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외국에 나가죠. 또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게 20년 전의 일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외국에 나갔던, 지금은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또 일본인들이 엔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외국에 많이 못 나가요. 그렇다면은 10년, 20년 뒤에 한국 사회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보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한국을 이해하는데, 또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가난한 일본, 선진국을 오래 유지했지만은 하지만 저성장의 일본, 이런 일본의 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일본 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일본의 범죄율, 자살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보다 자살률, 범죄율 다 한국보다 굉장히 낮죠. 왜 그렇게 일본 사회가 안정됐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주거의 안정, 또 고용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에 그 남성 고용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7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에서 한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용률은 단순하게 각 연령대 전체 인구 중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인가
하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20대 후반의 남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서요.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은 역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0대 후반의 남성이라 하더라도 거의 90% 정도죠. 대졸 같은 경우에 거의 100%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60대 초반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연령이죠. 왜냐하면은 이때 한국에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려면은 5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 시기에도 일본이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70대가 되면은 한국이 더 높은데 이것은 그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연금이 그만큼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여성을 보시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차이가 나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에서 일본과 한국이 격차가 되게 심하게 벌어지죠. 한국을 보시면은 지금 이 붉은 선이 주황색 한국의 고용률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M자 커브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상당히 높아지죠.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지금 일본보다는 낮게 나오지만 일본이 워낙 높은 상태라서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정도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조금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그 고용률이 뚝뚝 떨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에도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아요. 한국은 30대, 40대가 되면은 OECD 평균보다 뚝 떨어지면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북유럽에 가면은 지금 저 라인이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저 라인이 거의 평평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죠. 경력 단절이죠. 결혼이라든가 육아, 특히 육아죠. 육아 더불어서 여성이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것. 그런데 이 경력 단절이 서유럽에도 있었지만은 경력 단절이 없어진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력 단절을 없애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30대, 40대 여성의 고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본에서도 과거에 경력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는 다시 잡마켓에 돌아오면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비정규직은 주로 은퇴 연령의 노인분들, 또 여성들,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온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또 정규직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을 보시면은 일본 인구는 9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또 64세 인구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정규직 그 일자리는 300만 개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의 수는 오히려 는 거예요. 30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도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은 300만 명, 비정규직은 200만 명이 늘었는가 한다면은 우선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어요. 자영업자가 100만 명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비취업자. 예전 같으면은 경력 단절돼서 그냥 가정을 지키는 여성들, 그리고 은퇴 후에 노인들, 취업 준비생, 또 우리가 말하는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이 5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고용 사정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죠. 그야말로 전선인데 4학년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4학년 1학기에 또 좀 더 빠른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외자계라든가 하는 곳은 조금 빠르게 그 오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때 내정을 받아요. 그 잡 오퍼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놀아요. 또 일본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기업들은 학점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서에 학점을 쓰는 난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부서도 있겠죠.
그런 것은 또 그런 인재들을 찾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회성이 좋고 또 팀 워크를 잘 할 수 있고 그런 또 인재가 필요한 부문도 있겠죠. 그런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인재를 뽑기 때문에 그 학점을 잘 보진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학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와사다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학점 관리도 잘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은 일본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에라이 하냐. 일본말로 에라이 하다는 게 막 대단하다. 정말 뭐 멋지다. 그런 뜻인데, 야, 걔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뭐 논문도 잘 쓰고, 뭐 학점도 그렇게 높고, 어떻게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잘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하고, 또 친구인 한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한국 학생들,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고용 환경이 좋은 것 이것은 일본의 큰 장점이구나. 한국도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고용 환경이 좋은지 과거 일본도 취업 빙하기 있었고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과거 일본도 그 취업이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일본이 고용 환경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우선 청년 인구를 한번 보세요. 1995년, 96년 그때 20대 초반 20세에서 24세 인구가 90년대 중반이 피크였거든요. 그때 일본에 1,0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에 보시면은 800만 명으로 그 사이에 불과 8년 사이에 20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죠. 그러니까 2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을 보신다면은 10%까지 올라갔어요. 청년 실업률이. 일본에서는 뭐 유례없는 청년 실업률이었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히키코모리 같은 신조어가 또 취업 빙하기 이런 신조어가 일본에서 탄생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세요. 2012년부터 2023년 그러면은 청년 인구가 600만 명 정도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만은 그 10년 동안에 청년 실업률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4%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청년 실업률 또 일본 전체의 실업률을 본다면은 경제학자들은 완전 고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청년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이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의 법인 기업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일본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2002년이나 2003년 그때를 보시면은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또 2013년부터 한 2018년, 19년 보시면은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 역사상 최고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지금 이 그래프는 2024년의 1분기까지 보여주는데 그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 여기에 25세부터 34세의 실업률을 라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라인을 보시면은 법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실업률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많이 그 상황이 안 좋았던 2000년대 초반 그때 보시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리만 샥이 있었던 전 세계 공황이 있었던 2009년, 10년 그때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지만은 코로나 샥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또 실업률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이 연령대 25세부터 34세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늘렸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처럼 열심히 일하자. 일본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일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쇼겐메이. 일본에 아마 가시면은 이쇼겐메이란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행 가셨을 때 일본 식당들 보면은 가끔 그 밖에 간판 옆에 이쇼겐메이 영업합니다 라고 붙여놓은 식당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식당에 와주세요. 그런 뜻인데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보시면은 과거 일본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한국보다 또 훨씬 낮고요. 그리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요. 대신에 일본에서는 그만큼 또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고용 인원을 팍팍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낸다. 그런 주의가 아니라 좀 많이 뽑고 좀 약간 널널하게 일을 한다. 왜냐하면은 널널하게 일을 해야 노동시간이 짧고 또 일의 강도가 높지 않아야 여성들도 가정을 지키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육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성의 그 노동 강도는 높지 않더라도 남성의 노동 강도가 높으면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좀 널널한 직장 문화, 이것이 굉장히 사회 전체로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좀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적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쉐어를 하는 것이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 플러스 그렇게 또 노동 강도가 약해진 것, 이것이 일본의 고용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뽑는데 또 노동 강도는 줄였는데 임금은 높은 임금을 준다 하면 기업도 그거는 어렵겠죠. 기업도 자선사업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노조 입장에서도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고용 안정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 일본은 고용 안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1997년부터 한 2003년 사이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정리해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도 또 한 번 굉장히 안 좋아서 그때도 정리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또 히키코모리가 한 번 되면은 30대, 40대에도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요구했고요. 일본의 경영자들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리해고를 팍팍 했지만은 고용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금을 보시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일본에서 아직 2023년 그 국세청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를 보신다면은 일본 역사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나요?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사회 초년생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받았던 월급보다도 적게 받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한 2010년대에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죠. 2013년도 아까 제가 일본 기업의 영업 그 실적이 좋아진 것이 한 2013년부터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또 임금이 다시 또 올라가지고 지금은 과거 전성기 때 임금을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자기 엄마 아빠가 과거에 받았던 대졸 초임 그거를 지금 아이들이 또 다시 받고 있나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의 정책, 가난한 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 걱정이 별로 없죠.
학생들이 꼭 그렇게 내가 성적이 막 높지 않아도 내가 꼭 뭐 명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은 고용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젊은이들을 안심을 시키죠. 네. 일본의 과거 한국에서는 전경련이라고 했던 지금은 한국 경제인 협회일 텐데 같은 조직이 일본에서는 경단련이라고 있습니다. 경단련에서 올해 그 초에 자기 회원사들에게 춘계 노사 교섭에 관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이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회원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매년 1월이면 발표하는데 올해는 작년 이상의 의욕과 결의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경총이라든가 하는 그 경제인 단체에서 회원사들에게 임금 인상에 정말 열심히 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이상한 풍경인데 그만큼 일본은 임금이 지금 낮은 상태고 임금이 낮은 것이 일본인들의 구매력을 저하시켜서 이게 결국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된다. 나쁜 부메랑이 된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임금이 낮아졌느냐 하면은 일본은 임금보다는 먼저 고용의 안정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고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자 이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찬스다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임금은 올랐지만 일본 전체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된 거예요. 대기업 같으면은 올해도 대기업은 아마 5%, 6% 정도 임금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대기업 같으면 실질 임금이 더 높이 올라가죠. 하지만 일본도 대기업에 고용된 인원의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20에서 25%.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기업에 가면은 또 자영업 그 비중이 꽤 있는데 이쪽에서 임금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할까? 이게 또 하나의 화두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랭고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 작년 말에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랭고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중소기업의 영업 실적을 높이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자주 했던 말이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 않다. 내가 99년부터 일본에 살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본에서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일본이 안정이 됐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한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했는데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의 노력, 그것을 가장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한국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작진하고 얘기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대본에서 또 커트, 또 편집에서 커트 했는데 오늘 마침 제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니를 한번 보세요. 소니 보시면은 일본은 3월에 결산을 하거든요.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요. 1998년 3월 이때가 과거 일본에서 가장 소니의 영업이익이 높았던 때예요. 그런데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98년 3월에 발표한 그 영업이익이 2018년 3월에 가서 깨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이죠. 하지만은 2018년도에 과거의 기록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중간에 코로나 때 약간 떨어진 것을 제외한다면은 지금 과거의 최고의 기록보다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히타치라는 일본 기업, 역시 일본의 탑 10 중에 하나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 히타치도 보시면은 지금 과거 버블기 1989년, 90년 이때 그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록 역시 2015년 3월 결산에서 깨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깬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금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오해가 지금 엔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엔화가 싼 것이 일본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히타치 같은 경우에 아까 소니도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아진 것을 보면은 2015년 3월 결산이니까 2014년도부터 좋아졌으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엔화가 싸지 않았거든요.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뇨라는 유명한 가전기업, 전자기업도 망했고요. 또 도시바 상장 폐지됐고요. 샤프 대만에 팔렸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었지만은 소니도 히타치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소니는 2012년도 결산에서 상장 후에 처음으로 배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소니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차라리 애플에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히타치도 2008년 9년경에 일본 제조업사상 가장 큰 손실을 낸 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면서 사업 재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업 재편 부분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니케이 상위 32 기업의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전은 2005년에 그 11%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에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 맞는데 하지만 일본이 더 이상 이 산업에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과거는 비중이 낮았던 전자 서비스, 통신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졌고요. 또 전자에서도 부품과 소재, 우리가 반도체나 전자 소재가 일본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B2C에서 굉장히 많이 B2B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국가별 점유율 혹은 장비의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은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높죠. 부품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비중이 48%나 되고요. 장비에 있어서도 30%가 넘으니까 사업 재편이 있으면서 굉장히 신사업에 도전을 많이 했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달 탐사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일본의 나사죠. 작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지만 그 달에서 모으는 자동차는 일본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로켓이라든가 유인 우주선이라든가 스타링크라든가 이미 미국이 저만치 앞서가는 거 그거는 이제 일본은 거기에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전이라든가 이미 한국과 중국에게 다 넘어간 부분 그 부분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는 가전의 공급망, 반도체의 공급망 또는 우주개발 그쪽의 공급망, 스타링크라든가 인공위성 이쪽의 공급망 거기에서 미국이나 한국도 일본을 필요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초크 포인트라고 별로 안 좋은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목줄기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시장에서는 규모가 적어지고 GDP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기술력이 없이는 이 산업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잡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에서도 탐사선이면은 타이어가 필요하죠. 금속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 금속 타이어는 유명한 타이어 제조 회사죠. 브리지스톤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혼다 아시죠? 혼다 자동차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혼다가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는 모르시죠? 경량 제트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경량 제트 비행기가 최초로 미국에서 서해에서 동해까지 그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경량 제트 비행기를 혼다가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 비행기를 탐 크루즈가 샀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 한국이나 중국과 극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용 제품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부문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잃어버렸다는 일본, 이 일본에서 어떻게 지난 10년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처음 20년, 버블이 붕괴된 90년 그때 처음 일본 사람들은 버블이 붕괴됐다.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 저성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많은 기업이 망하고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가니까 그때서야 잃어버린 10년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계층, 일본에서 뭐 권력을 잡고 있던 또 기업을 움직이고 있던 CEO 이런 분들은 과거의 성공의 신화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가전에서 TV에서 삼성과 LG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연 괜찮은가? 우리 뭔가 사업 재판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LG는 싸기 때문이야. 여전히 기술력은 우리가 좋아.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뭐 품질도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가장 그 좋은 자리, 매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소니가 TV를 구조조정할 때까지 TV에서 8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그 유명한 소니 TV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8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도 TV를 구조조정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과거의 그 카리스마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일본을 여전히 잡고 있었고 일본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있었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실감을 하지 못했고 일본 사람들 자체도 그래도 역시 일본 제품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아시죠? 세븐일레븐을 일본 회사로 만들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의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 스즈키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즈키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이 스즈키가 하는 그 경영 회의를 회사 사람들이 어전 회의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뭐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대로 다 됐는데 이 사람이 2015년 3월에 자기 밑에 있는 사장, CEO죠.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해임권이 이 부결이 돼요. 카리스마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이 사람이 퇴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물러났는데 2015년도 3월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한 시대가 저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카리스마 경영인, 과거 식대로 기업을 운영하던 과거에 굉장히 성공한 이분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CEO들이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소니를 이끌었던 그리고 소니의 구조조정을 했던 히라이 가조가 있고요. NTT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사와다준, 또 파나소닉의 스가 카즈히로 이런 사람들이 일본 그 기업을 혁신시킨 CEO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내부의 말만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10년 정도에 일본 기업 스스로 사회이사 비중을 늘리고 사회이사라든가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타치가 가장 어려울 때 CEO가 돼가지고 히타치를 개혁시키고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가와무라 타카시 같은 분은 히타치의 이사회가 글로벌화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이사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사회이사에서 외국인의 비중을 늘리고 또 특히 여성의 비중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일본에서 이미 여성과 외국인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 이 히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이사 하면은 거수기 아니야? 그냥 뭐 전직 교수, 관료,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일본의 사회이사를 보시면은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도요타, 소니, 히타치 어디를 보더라도 사회이사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 사회이사들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 그 사업 부문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사회이사 등용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이사가 5명 이상인 그런 기업들의 그 비중이 2010년에 비해서 2023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회이사 3인 이상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조직 문화나 근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일본에서 좀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하고 좀 유연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임금을 많이 못 주니까 대신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근무 일수라든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으니까 겸업을 허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50%가 넘어요. 그 대신에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다면은 지금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뭐 단시간이라도 겸업을 하면서 내 소득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의 일본, 회사에 충성해야 돼 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본 기업가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마인드가 변한 기업가들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NTT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iMode라고 세계 최초로 피처폰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했던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표준이 됐고 정말 새로운 신기술이었지만 이게 외국 기업과의 협업이나 외국과의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고 일본의 iMode가 국제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기술력은 가장 높았지만은 국제 기준을 만들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TT가 이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온이라는 차세대 광통신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온 글로벌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NTT 외에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소니하고 같이 기술 표준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일본과 해외 기업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글로벌 아이온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하고 AI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혼다하고 그 소니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혼다의 북미 공장을 이용해서 소니가 소니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북미에서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니하고 혼다하고 전혀 다른 전자기업과 자동차 기업, 소니는 전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인데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박스로 만들겠다는 소니의 야심이 있는데 혼다하고 결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니의 예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 사업 재편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히라이 가즈오가 2012년 4월에 소니의 CEO가 됐을 때는 정말 소니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히라이 가즈오가 소니 내부뿐만 아니라 소니 외부의 목소리까지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CEO로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리더니까 결국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어떤 얘기도 내가 듣게 해라. 나중에 네 말대로 했다가 엉망됐어. 너 왜 그랬어 하고 원망하는 일은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고 과연 앞으로의 소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업 재편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높으면서 시장 성장률도 높은 소니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키워야 되는 사업 부문 또 시장 성장성은 낮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문 시장 성장률도 별로인데 영업이익도 나오지 않는 결국에는 소니가 포기해야 되는 부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놀랍게도 소니의 그 프리미엄을 제외한 TV 라인 전부 다 이거 안 돼. 또 소니가 한때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컴퓨터 바이오란 브랜드 이것도 안 돼. 또 놀랍게도 소니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양산을 했던 판매를 했던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것도 이제 중국과 그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 안 돼.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소니가 정말 기술력에 있어서 아직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그 소니가 굉장히 잘 했던 그 세트라는 TV라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은 1999년에는 그 부분의 비중이 66%였는데 지금은 21%로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게임이라든가 음악, 영상, 또 이미지 센서, 소니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게임 콘솔에서 소니가 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음원이라든가 영상에서도 소니가 시장 쉐어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고 소니가 시장 쉐어가 세계 1위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부문이 과거의 26%에서 이제 66%로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재편을 하는데 돈을 벌면은 또 이 돈을 가지고 미래 사업
소위 말하는 이제 씨앗 사업이죠. 그 미래 사업이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봇도 있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소니가 우주에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도요타도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도 일본에서 두 번째 유형의 일본 로켓,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이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하는 뉴스를 최근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전에 첫 번째 로켓은 40번 넘게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로켓이 됐는데 상업성은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상업성이 높은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세대 로켓의 그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또 일본의 우주 개발에 진전이 있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아이라는 그 위성을 소니에서 개발해서 쏴가지고요. 또 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스피어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용하면은 소니의 인공위성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주 촬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 소니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 그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여전히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강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막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인데 굉장히 많은 점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80%,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망 속에서 이 기업이 없으면은 잘 안 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기업에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유지를 한다. 이것이 지금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전략이고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은 서로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타이완과 유럽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한다 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업도 같이 협업을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벤처하고 일본의 대기업이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일본 기업을 경쟁 상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포커스를 한국으로 옮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에 1999년에 처음 그 교수로 부임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대학으로 옮긴 것은 2005년인데, 그래서 도쿄로 또 옮겼고요. 지내다 보니까 너무 한국이 내 생각보다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그 일본에 갔을 때 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출산율, 또 일본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는 거, 또 그때 일본에서 초식남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막 소개되고 했었죠. 원래는 남성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막 연애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결혼도 연애도 관심이 없는 그런 초식남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일본의 그 젊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혼자 살기 너무 편한 나라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작은 아파트도 많이 있고요. 오피스텔 비슷한. 또 편의점에 가면은 얼마든지 싸게 한 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 지금의 그냥 삶에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재미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한국의 남자애들 같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늘 막 연애하려고 불을 켜고 그럴 텐데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는 한국의 20대도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일본인들이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지금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유행하죠. 제가 일본에 갔는데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유명 배우들이, 유명 남자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잘생긴 남자 배우가 요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요리하고 막 진행하고 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했어요. 와, 신기하다. 한국에서는 전문 요리사 그 중년의 여성분들이 보통 요리 프로그램 하는데 젊은 남자 배우가 요리 프로그램을 했는데 또 한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해지네. 이것이 인구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은 경제의 변화 때문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를 알고 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일본이 어떤 것에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는 자살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에 과거 일본보다 자살률이 낮았던 한국은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일본은 왜 사회가 좀 평온해졌는데 한국은 그렇게 젊은이들도 우수하고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사는 사회가 됐는데 왜 사회가 좀 불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들을 지금 한국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편에서 강조했던 고용이에요. 일본을 보니까 기업의 파산이 많을 때,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도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이 고용과 노후에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선 일본은 2005년에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연금을 깎았어요. 대신에 연금 부담률은 높였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9%에서 12%, 3% 뭐 몇 퍼센트 올리느냐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05년에 일본은 이미 13%였습니다. 그때 부담률이 지금 한국보다도 높았어요. 2013년에. 그것을 2017년까지 13%에서 18%까지 연금 부담률을 높인다,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금은 연금 보험료율이 18%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 당시 계산으로 100년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좀 안정된 면이 또 하나 있고, 하지만은 연금 액수가 줄었으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했는데 이제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고, 65세에 정년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내가 원한다면은,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이 70까지는 나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65세,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연금을 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일본 정부가 65세 정년인데 정년을 끝내더라도 70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업들도 불안하죠. 하지만은 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어떤 타협이냐면은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용을 유지할 때는 이제 계약직으로 1년씩 하면서 맞는 곳에, 이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기업은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노동 비용에 재배치를 해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65세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 지금 포지션에서 계속 한다 하더라도 계약직이 되면서 연봉은 막 확 깎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일본 사회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노후가 조금 안정이 되게 됐어요. 고용이 또 안정된 것은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특히 청년 일손은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학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은 임금이 팍팍팍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많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고, 임금이 안 오르는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은 대신에 정규직으로 굉장히 많이 채용이 된 거예요. 대신에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분들, 그리고 또 은퇴 이후에, 정년 이후에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비정규직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정규직을,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비정규직을 하는 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안정이 됐고, 하지만 청년 중에서도 이제는 나는 정규직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좀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일하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다 하는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늘었는데, 일본에서는 또 동일 노동이면은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어떤 부문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인원을 보충하게 되는 경우에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은 비정규직이지만은 정규직과 임금에서 차별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본 사회에서 또 추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한번 그 취업 빙하기를 겪고, 와, 일본 정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본, 정말 암울한 일본, 자살률이 높은 일본을 경험하면서 일본 사회가 정치계와 기업과 노동조합과 일반 직장인이 어느 정도 저절로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낸 다음에 합의죠. 한국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국도 여러 가지여서. 그래서 피크 코리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 정상에 서 있고 이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과거의 한국처럼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이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미 선진국이 된 이 한국에서 어떻게 평온한 선진국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고 고용 환경을 좋게 만들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닌 젊은이들에게는 최대한 정규직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또 지금 정년 연장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년 연장도 필요하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 직장을 나가야 된다면 노후가 너무 불안하죠. 하지만은 청년들과 쉐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이거를 좀 슬기롭게, 연봉은 그만큼 깎을 수밖에 없고 재배치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업 쪽에 유연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지만 기업이 당신 같으면은 저쪽에서 일해주세요, 저쪽에서 일해주세요, 이런 업무를 해주세요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는 좀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기보다는 직장인 입장에서도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기업도 과거 일본 기업처럼 정상에 서 있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국 기업을 생각한다면은 반도체든 모바일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철강이든 굉장히 레드오션이 된 산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이제 한국 기업의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속에서 어떻게 그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좀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이상의 선진국이 됐어, 한국 기업 정말 이제 잘 나가, 한국 문화 콘텐츠 최고야 하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그럴까 하는 거를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공을 일궈냈던 그 세대가 일본의 변화를 막으면서 일본이 쇠퇴했고, 그 뒤에 그 세대가 물러나면서 일본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다시 그 CEO가 되고 하면서 살아났듯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과연 과거 한국을 성공시켰던 그 것들이 미래에도 한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과거의 그 영광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그 지도자들의 세대가 몰락하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있고 외부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외국 기업과도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도체에 있어서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 늘고 있고, 그 외에도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기에서는 서로 소송을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만 게임기가 이용하는 클라우드에서는 서로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과연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 계속 역동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대신에 저는 한국이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러니까 성장은 좀 더딜 수 있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회, 좀 더 편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잠재 GDP라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패시티를 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도 과거에 잠재 GDP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일본의 커패시티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성장이 지속이 됐는데, 한국도 지금 커패시티가 늘지 않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한국에서 젊은이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고요. 근데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미래의 젊은이는 더 없을 것이고요. 또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그 인력이 로스쿨이나 또 의대에 가는데, 의대에 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바이오 산업 이끈다거나 하는 쪽보다는 개원이가 되죠. 이쪽으로 우수한 인재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삼성 반도체 이런 데 들어가서 기술 개발을 하던 그 시대와 지금은 굉장히 우수한 젊은이 수도 줄었지만 그 줄어든 수에서 개원이가 된다든가 로스쿨에 간다든가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과거 자랑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인재를 이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한다면은, 한국은 그런 이민을 받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한국의 기업이 미국과 경쟁해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가 한다면은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커패시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일자리를 나누고 전 일본인이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라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는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은 취준생으로 오래 있어서도 안 되고 히키코모리도 안 되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은 지금의 일본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한국에서도 그렇다면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그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 긴장감보다 불안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피크 코리아 말씀도 드리고 과거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은 불안감을 또 조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불안감보다는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의 기업을 개혁한 CEO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긴장감이거든요. 과거의 일본은 긴장감을 잃어버렸다.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추격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제가 실적이 좋다, 많이 개선됐다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흑자 구조조정이라고 하거든요. 불안감과 긴장감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수능 시험을 앞둔 그 학생이 불안감에 시달리면은 굉장히 컨디션이 난조를 보이고, 하지만 긴장감을 가진 학생은 내일을 대비해서 오늘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죠. 네, 그런 긴장감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불안감은 있는데 이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싸움만 많이 하죠. 정치가들도. 근데 그 싸움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국민연금이 됐든지 아니면 고용 문제가 됐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가 됐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가 됐든지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잖아요. 그 숙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청년이 고용이 안 되면은 실업 아니면 청년 보조금 이런저런 보조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부채마저 높아진다면은 나중에 이런 식의 보조금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나요? 저는 주거가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움츠러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고용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노후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이거의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주거는 안정돼 있는 편이니까 출산율 관한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에 관한 대책급 백서 같은 걸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게 고용이에요.
특히 또 여성의 고용,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과 여성이 다 고용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그런 사회를 일본이 유지를 해야 일본의 출산율이 반등을 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은 고용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여전히 청년 실업이라든가 청년의 고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런지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저는 변죽만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도 우리가 고이즈미 개혁이라든가 뭐 아베노믹스라든가 굉장히 큰 논쟁들 우리가 들었죠. 가장 큰 논쟁이 일본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에 항상 경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야 되는가? 아니면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그냥 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쟁들. 정치가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우고 내 거가 더 좋아요 하고 하다 보니까 타협도 만들어지고 그런 융합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시간들을 겪지 않고 지금의 일본처럼 좀 더 성숙한 사회, 평온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그 논의가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